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이혼을 했어요. 어떻게든 이혼만큼은 피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제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 탓에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단란한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은 모르고 자랐을 일들을 저는 수없이 겪으며 살아야 했거든요.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너무 일찍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겪은 고통을 내 자식한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사는 18년 동안 더럽고 치사한 꼴을 수없이 당하면서도 참고 버텼는데 결국엔 이렇게 됐네요. 나 하나 당하고 사는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엄마한테까지 못되게 구는 건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엄마 일에 발끈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엄마는 저한테 있어서 정말 특별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친자식도 아닌 저를 맡아서 키우시느라 결혼도 미룬 채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배은망덕한 남편놈한테 통쾌한 복수를 날린 제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저는 아빠 얼굴을 모른 채 자랐어요. 아빠 얼굴을 익히기도 전에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엄마가 저를 임신하고 출산을 한 사이 아빠는 저희 엄마보다 6살이나 어린 여자와 만남을 가졌고 제가 돌이 되던 무렵 이혼을 요구하셨어요. 출산과 육아로 몸이 많이 망가진 엄마를 보고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헤어지자고 하더래요. 남의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을 낳느라 몸이 많이 부른 건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 건지.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저희 할머니 반응이었어요. 네가 관리를 못해서 내 아들 마음이 떠난 건데 누굴 탓하겠니? 그러게 평소에 관리 좀 하지. 왜 그렇게 네 몸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지금 네 꼴을 보면 내가 남자래도 안고 잘 마음이 안 들겠다. 어머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어머님 아들이 바람나서 어린 자식까지 버리고 젊은 여자랑 살겠다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아들 편을 들 수가 있어요? 어머님도 여자잖아요. 어머님도 애 낳아 보셨잖아요. 예, 나는 우리 명훈이 낳고도 50kg가 안 됐던 사람이야. 애 낳았다고 다 너처럼 퍼질 대로 퍼져 있는 줄 아니? 여자는 자고로 자기 자신을 가꿀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남편한테도 사랑받지. 지금 너처럼 몸이 그 모양 그 꼴인데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니? 아무튼 다 끝난 일 입 아프게 얘기할 거 없다. 마음 떠난 사람 붙잡겠다고 괜한 힘 빼지 말고 너도 네 살 길 찾아가.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할머니와 아빠는 생각하는 게 똑같은 인간들이었어요. 저런 사람들이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된다는 게 정말 죄 짓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었죠. 그래도 어른이니 철없는 아들을 다그쳐서 정신 차리게 해줄 줄 알고 시어머니한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렸던 엄마는 오히려 더 큰 상처만 입고 마음을 돌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엄마는 아빠와 이혼을 하고 저와 둘이 살게 되었어요. 당시 사회 분위기는 지금처럼 자식을 키우기로 한 사람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편한테 양육권과 친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엄마는 많은 걸 포기한 채 아빠와 이혼을 감행해야 했어요. 뻔뻔한 아빠는 위자라도 제대로 주지 않으려고 뻔뻔하게 굴었어요. 자기 사촌형이 변호사라는 걸 강조하며 법적으로 따져도 엄마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되려 큰 소리를 친 거예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친정이 없던 엄마는 도움받을 곳도 없어서 친구인 혜숙이 이모한테 하소연을 할 뿐이었죠. 혜숙이 이모는 출판사에 다니는 분이었는데 엄마 얘기를 듣고는 회사 직원들한테 조언을 구했던가 봐요. 정미야, 일단 네 남편이랑 상간녀를 간통으로 고소하래.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혼도 하게 되고 네 남편이랑 상간녀 둘 다 처벌받게 된다더라. 네 몫의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고 혹시 네 남편이 소송을 걸면 우리 사장님이 괜찮은 변호사도 소개시켜 주신다고 했으니까 쫄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이혼할 때 하더라도 손에 뭐 좀 쥐고 해야 할 거 아니야. 애를 생각해서라도 네가 강해져야 돼. 알았지? 애 데리고 너 혼자 다니기 힘들 테니까 내가 같이 다녀줄게.
일단 그 집에서 나와서 우리 집으로 와. 그렇게 엄마는 해숙이 이모랑 같이 다니면서 일을 처리해 나갔어요. 처음에는 뻔뻔하게 엄마를 맨몸으로 내쫓으려 했던 아빠는 뒤늦게야 사태를 파악하고는 엄마한테 간통죄만큼은 피하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주면 위자료도 충분히 주겠다고요. 모든 걸 저희 엄마 탓으로 돌리던 할머니도 이번엔 눈물로 호소하며 부탁을 하셨어요. 엄마는 해주기 이모와 상의 끝에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어요. 대신 위조료와 더불어 아빠랑 상간녀가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라고 했죠. 당장 간통죄로 직장까지 잃을 위기에 처해 있던 아빠는 뭐든 다 하겠다며 상간녀를 데리고 와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마치 세기의 로맨스라도 하는 것처럼 꿀값을 떨던 두 사람은 눈물 콧물 더 빼면서 모냥 빠지는 간통범의 모습이 되었어요. 이혼 후에도 엄마랑 저는 해숙이 이모 집에서 계속 지내게 되었어요. 이모가 그렇게 하자고 했거든요. 위자료로 받은 돈은 잘 가지고 있다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가게를 차리든 하기로 했어요. 그렇다고는 해도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가는 세상에 어떻게 가진 돈만 쓰면서 살 수 있겠어요. 결국 몇 개월 안 돼서 엄마는 김밥집을 차리기로 했어요. 엄마가 선택한 김밥집은 요즘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김밥 체인점이었어요. 엄마가 김밥집을 차린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김밥집이 식당이긴 하지만 대단한 요리 솜씨를 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재료만 준비해 놓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싸서 주면 되고 곁들이로 파는 메뉴들은 다 간단한 분식 종류들이어서 만들기 쉬웠거든요. 하지만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장사를 한다는 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방 이모님 한 분을 쓰기는 했는데 그분 때문에 엄마가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분이 자신보다 나이도 어리고 식당 운영 경험이 없는 저희 엄마가 만만했던가 봐요. 툭하면 걸근하고 마치 자신이 사장인 것처럼 저희 엄마를 부려먹기 일쑤였거든요. 퇴근 후 매일 가게로 찾아왔던 해숙이 이모가 그걸 보고 주방 이모님과 말다툼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해숙이 이모가 직장을 그만두고 엄마와 함께 김밥집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마음이 잘 맞는 친구가 같이 장사를 하니까 솜씨는 서툴지 몰라도 오히려 가게 운영은 잘 되었고 주변 회사랑 학원, 교회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서 가게는 금세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 덕에 저는 잘하면서 금전적으로는 어려움 없이 잘할 수 있었어요. 엄마와 해숙이 이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요. 현실은 아빠 없는 아이였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쉬울 건 하나도 없었어요. 엄마가 이혼하지 않았다고 해도 아빠는 제게 그 어떤 도움도 안 될 사람이었다는 걸 잘 알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가 엄마 가게로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저는 학교 수업 중이라서 만나지를 못했지만요. 그 사이 두 번째 이혼까지 하고 세 번째 결혼을 준비 중이던 아빠는 염치 없게도 엄마한테 돈을 끌어왔더라고요. 두 번째 아내랑 이혼할 때 가진 돈을 대부분 뺏겨서 월세집에서 살고 있는데 가볍게 만나고 있던 여자가 덜컥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 여자라서 여자 쪽 부모 반대도 심한데 집도 절도 없다고 하면 자기를 얼마나 깔보겠냐면서 저희 엄마한테 전셋집 구할 돈 좀 해달라고 그랬다더군요. 그런 아빠한테 엄마는 설거지하던 물을 퍼다가 얼굴에 퍼부으면서 그랬대요. 인생을 그따위로 막 사는 건 안 창피하고 돈 없는 것만 창피하냐고요. 8년 만에 찾아와서는 지 자식 잘 지낸지는 관심도 없고 뭐? 돈을 빌려줘? 월세집이 쪽팔려? 에라이 미친놈아. 너 같은 것도 인간이냐? 내가 돈이 남아더라도 차라리 그 돈으로 똥을 닦고 말지 너한테는 절대 안 준다. 더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한 번만 더 그 더러운 낯짝 들고 나타나면 그때 네 면상에 똥물을 뿌려줄 테니까. 8년 전 순진했던 엄마를 생각하고 말만 잘하면 돈을 뜯어낼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아빠는 그 사이 변해도 너무 변한 엄마를 보고는 무척 놀라는 눈치였다고 하더군요. 여차하면 대신 저희 아빠를 상대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해숙이 이모는 저희 엄마의 화력을 보고는
자신은 나서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대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고 남편 없이 어린 딸을 데리고 살면서 엄마는 누구보다 강해졌던 거예요. 그날 엄마한테 호되게 당한 아빠는 이후로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또 다른 불청객이 찾아와 우리 가정을 찢어놓고 말았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한 달도 안 된 때였어요. 엄마가 자꾸 소화도 안 되고 살도 빠지고 복통까지 심해져서 병원에 갔는데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미 전이까지 된 탓에 수술을 해도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그동안 단순 소화불량으로 알고 통증을 참아왔던 엄마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정말 어이없게도 대장암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그래도 멀쩡히 버티던 엄마였는데 대장암 말기라는 검사 결과를 듣자마자 정말 얼굴 색부터 까맣게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불과 일주일 사이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바로 입원을 하게 되었지 뭐예요. 그동안 바위처럼 강해진 줄 알았던 엄마는 무너져 내린 건강만큼이나 정신적으로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혜수가, 나 죽기 싫어. 우리 지훈이 대학 가는 것도 보고 결혼해서 애 낳는 것도 다 보고 싶어. 지훈이 대학 가면 우리 다 같이 유럽 여행도 가자고 그랬잖아.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왔던 오스트리아도 가고 로마의 휴일에 나왔던 트레비 분수도 가보자고 했잖아. 그런데 내가 왜 죽어야 돼? 싫어. 나 절대 못 죽어. 누구 좋아하라고 내가 죽어. 혜수가, 가게 팔아서라도 나 좀 살려줘. 한국에서 수술 못한다 그러면 일본을 가든 미국을 가든 세계 어디로 가서든 나 좀 살려줘. 우리 치훈이 혼자 두고 나 못 죽어. 악을 쓰며 혜숙이 이모를 잡고 울분을 터뜨리던 엄마는 그러다가도 마음이 진정된 때면 노트에 통장 비밀번호며 저와 관련된 신상 정보 등을 빠짐없이 적어두셨어요. 언제 엄마가 잘못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신 거였죠.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3개월도 채 안 된 어느 날 엄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제 저는 고아가 된 거나 다름없었죠. 생물학적 아빠가 살아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혜숙이 이모가 제 방에 들어와 얘기를 좀 하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때 저는 평소와 다른 이모의 무거운 표정에 살짝 겁이 났어요. 혹시 이모가 나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어쩌나 하고요. 그런데 그런 제 예상과 다른 말을 하지 뭐예요. 지훈아, 엄마랑 이모랑 그동안 많이 고민하고 내린 결정인데 네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어. 운을 띄워놓고 이모는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툭 말을 꺼냈죠. 나 집에서 나가라는 말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냐고. 그러자 이모는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어요.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내가 왜 너보고 나가라 그래? 넌 지금까지 나를 그런 인간으로 봐왔던 거니? 이지연, 나 좀 섭섭하려고 그런다? 그럼 뭔데? 혹시 뭐 시집가? 만나는 남자 있었어? 설마 나 모르게 그동안 예전에 결혼하려고 했던 그 아저씨랑 다시 만나왔던 거야? 말해봐. 그런 거냐고. 걔가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를 하고 있네? 그 남자랑 헤어지고 이듬해 딴 여자랑 결혼해서 초등학생 아들이 있어. 그런 남자랑 내가 왜 만나? 그런 게 아니라 너 이제부터 내 딸하자. 뭐야, 난 또 뭐라고. 지금도 이모 딸 노릇하고 살잖아. 그런데 새삼스럽게 뭐 그런 소리래. 아니, 그냥 말로만 하는 엄마 딸 말고 서류상으로도 진짜 내 딸하자고. 내가 널 입양하겠다는 얘기야. 생각지도 못한 말에 저는 정신이 멍해졌어요. 비록 엄마가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모 호적에 들어가 딸로 살자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더라고요. 게다가 그렇게 되면 이모는 자식 달린 처녀가 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도 결혼하기 힘들 게 뻔하잖아요. 이모 미쳤어? 결혼 안 할 거야? 지금도 남자한테 인기 없는 이모인데 거기다 애까지 딸려있다 그러면 어떤 남자가 이모랑 결혼하겠다 그러겠어.
차라리 나보고 집을 나가라 그래. 안 그래도 나랑 우리 엄마 때문에 결혼도 포기했으면서 나보고 또다시 이모 인생 발목 잡으라는 거야? 싫어. 난 그러기 싫다고. 그건 사실이었어요. 우리 모녀가 이모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을 때 사실 이모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다고 엄마가 그랬거든요. 오도 가도 못하는 우리 모녀를 돌보느라 이모가 결혼도 포기하고 우리를 데리고 살아준 거라고요. 그걸 다 아는데 어떻게 또다시 제가 이모 인생을 망치겠어요. 차라리 겁이 나더라도 혼자 방 구해서 사는 게 낫죠. 하지만 이모는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제가 싫다고 하면 강제로라도 저를 입양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엄마랑도 이미 다 얘기가 끝난 거라면서요. 이모가 대책 없이 착하고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번에 정말 너무 나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네가 네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 정말 너희 모녀 때문에 결혼 포기한 거 아니야. 아무렴 내가 내 인생까지 포기하면서 너랑 네 엄마를 받아줬겠니? 내가 쪽팔려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내가 이참에 솔직하게 다 털어놓을게. 내가 왜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네 엄마 김밥집에서 일을 시켰는지 알아? 네 말대로 그때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람이 있었어. 같은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 남자 집에 인사드리러 갔다가 욕만 옴팡 얻어먹고 쫓겨났다. 시어머니 될 사람이 천혜고아인 나를 며느리로 들일 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면서 차라리 자기를 죽이라고 칼 들고 난동을 부리셨거든. 그래도 난 그 사람이 나를 택할 거라고 믿었는데 다음날 회사 옥상으로 불러서 그러더라. 이 결혼 도저히 안 되겠다고. 여자는 다시 만나면 되지만 엄마는 다시 만날 수 없지 않냐면서 말이야. 속으로는 야속하고 미웠지만 웃는 얼굴로 쿨하게 그러자고 했어. 어차피 마음 정리한 사람한테 매달려봤자 내 꼴만 더 우스워질 게 뻔하니까 더 상처 입기 전에 내가 발을 뺀 거지. 막상 그래놓고는 앞으로 회사에서 마주칠 게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네 엄마 밑에서 일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너 때문에 결혼도 포기했다는 착각은 하지 말라는 거야. 난 너 때문이 아니라 고아인 내 처지 때문에 버림받은 거라고. 그래서 내가 당한 수모를 절대 너한테 물려주기 싫어. 내가 널 입양하려는 건 내 친구 정미자리를 뺏겠다는 게 아니라 내 친구를 위해서 친구 딸을 지키려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 입양하게 해줘. 엄마 대접해달라고 안 할게. 호칭도 지금처럼 이모라고 불러도 돼. 대신 네가 결혼을 하게 될 땐 철저하게 네 남편한테도 시부모한테도 날 엄마라고 소개해줘, 지훈아. 그래줄 수 있지? 혜숙이 이모는 제 손을 꼭 잡고는 눈물이 그렁하게 맺힌 눈으로 저를 지그시 바라보셨어요. 세상 무엇보다 따뜻한 그 눈빛에 저는 마음을 돌리게 되었고 그렇게 혜숙이 이모는 하루아침에 저희 두 번째 엄마가 되었어요. 호적 정리가 끝나고 얼마 뒤 우리는 이사를 했어요. 아무래도 살던 동네에서는 저와 이모 사이를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이 나오기 십상이라 아무래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이사를 간 이후로는 철저히 이모를 엄마로 부르며 지냈어요. 새로 사귄 친구들 역시 이모를 제 친엄마라 알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신분 세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모와 저는 우리 관계를 들키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새로 이사온 동네에서 다시 차린 김밥집이 자리를 잡기까지 이모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전에 있던 동네에서는 이미 고정 단골이 있어서 딱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기본 매상이 나왔지만 새로 옮긴 곳에서는 입소문이 퍼지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게다가 저희 엄마랑 둘이 하는 일을 낯선 사람과 손을 맞춰가며 해야 했기 때문에 이모는 이전보다 몇 배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제 앞에서는 늘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 계셨죠. 그 모습에 저도 노력을 더 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애써 엄마라는 호칭을 피해오던 저는 그 무렵부터 일부러 더 이모를 엄마라고 불러댔어요. 나를 낳아준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 버텨나갔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모녀지간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대학을 다니면서 같은 과 선배랑 CC가 됐고 졸업을 앞두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모는 아무한테도 진짜 우리 사이를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에 굳이 숨길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말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걱정했던 선배가 이후부터 연락도 뜸하고 제가 전화를 해도 피하는 것 같더니 한 달 가까이 지난 어느 날 전화로 헤어지자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 부모님이 반대할 것 같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일전에 이모가 했던 얘기가 불현듯 떠올랐어요. 고아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던 이모 남자친구의 어머님 얘기였죠. 이모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생각을 하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같이 인간들이 다 왜 이런가 싶어서요. 생각 같아서는 속에 있는 말을 남자친구한테 다 쏟아붓고 싶었어요. 니들이 우리랑 다른 게 뭔데? 운 좋게 부모가 오래 살아계신 거? 그게 니들이 잘해서 그런 거냐?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지. 누군 부모를 일찍 잃고 싶어서 이러냐고. 하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그 말은 결국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봤자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모가 그랬던 것처럼 당당하고 쿨하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래놓고는 전화를 끊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소리 죽여 울었어요. 그 와중에도 아직 점심시간이 끝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금방 그칠 수 있을 것 같았던 눈물은 오히려 오열에 가깝게 심해졌고 결국 그날 저는 반차를 내고 일찍 퇴근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하도 울어서 그런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몸이 까무러지는 게 몸에 힘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쓰러지듯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자고 나니 번쩍 눈이 뜨이더라고요. 차라리 쭉 잠이 들었으면 모를까 눈을 뜨고 나니 머리에 잡생각이 들끓어서 도저히 맨정신으로 못 버티겠더라고요. 마침 다음 날이 휴일이라서 친구라도 불러 술을 마실까 했는데 입사 동기한테 전화가 왔지 뭐예요. 바로 현재 제 남편 말이에요. 팅팅 부은 눈으로 간 게 내내 마음에 걸렸다며 괜찮냐고 묻더군요. 우리가 평소 사적으로 만날 정도로 친한 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제가 좀 지쳤었는지 대뜸 술이나 한잔 하자고 그랬지 뭐예요. 그렇게 약속 시간과 장소까지 잡아놓고는 전화를 끊자마자 후회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아주 가관이었거든요. 눈에 모기를 한 열대빵 맞은 것처럼 퉁퉁 부어서는 눈의 감각조차 무뎌진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또 혼자 궁상 떨고 싶지는 않고 해서 야밤에 선글라스를 끼고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저를 본 남편은 대충 상황을 짐작한 것 같은데도 무슨 일인지 캐묻지는 않았어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만 이어갈 뿐이었죠. 차라리 편하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주면 술을 핑계 삼아 다 털어놓고 날 차버린 놈 욕이라도 실컷 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입이 근질거리더라고요. 이럴 거면 혼자 집에 있지 뭐하러 이 꼴로 나와서 술을 마시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니까 자제력도 떨어지고 결국 제 입으로 말을 뱉고 말았죠. 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결혼하자고 그러더니 내가 고아라는 얘기 듣고는 바로 헤어지자네? 개새끼. 언제는 결혼하자고 사람 들들 볶더니 부모 없다고 다 빨아먹은 개뼈다귀처럼 차버리냐? 태호 씨는 어떻게 생각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네. 몇 주 전에 새 구두 신고 와서는 엄마가 사주신 거라고 하지 않았어? 불과 몇 주 만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건 아닐 텐데. 아, 그건 말이지. 술김에 그랬는지 제 기준에 제 상황이 창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저는 현재 엄마가 내 친모가 아니라는 것과 친모가 죽고 난 뒤 현재 엄마가 나를 입양했다는 얘기까지 가감없이 다 털어놓았어요. 그 외에도 참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미 필름이 끊긴 상태에 떠들어댔던 거라서 제가 무슨 말까지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다만 그날 남편 앞에서 했던 말들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제 목을 치게 된 것만은 확실해요. 남편은 그날 술에 취해 떠들었던 제 술주정을 다 받아주고
집까지 업어서 데려다 줬어요. 그 바람에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사이가 아니었던 우리 두 사람은 엄마한테 딱 찍혀버리게 되었죠. 다 큰 딸 자식이 술에 취해 남자 등에 업혀 집에 들어왔으니 어느 부모가 둘 사이를 의심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귀게 된 건 그로부터 1년쯤 뒤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는 그때부터 우리 두 사람이 사귀고 있던 걸로 오해하셨어요. 남자친구와 헤어진 날 제가 떨어선 진상짓을 고스란히 혼자 받아냈던 남편은 그날 일을 계기로 저와는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남녀가 툭하면 만나서 술도 마시고 주말엔 같이 영화도 보러 다니고 했으니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었죠. 결국 우리는 직장에 비밀로 한 채 연애를 시작했고 그렇게 1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 출생부터 사소한 집안 사정 하나까지 다 알고 있는 남자라서 오히려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런 사실을 알고도 저랑 결혼할 생각을 해준 남자였으니까요. 그래도 시댁 식구들한테만큼은 저와 엄마의 관계를 비밀로 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눈치도 보이고 괜히 남들 입에 오르내리기 싫었거든요. 다행히 남편도 그런 제 뜻을 따라주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했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지방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땅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사 외에 부수입을 올릴 만한 작물을 키우시는 것도 아니어서 생활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저랑 저희 엄마 앞에서는 엄청 목에 힘을 주고 계셨어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원래 아들 가진 부모는 세상 두려울 거 없이 당당한 거라고 하시더군요. 집안 대를 이었으니 말이에요. 요즘은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창피당하기 일쑤겠지만 제가 결혼을 준비하던 때만 해도 아들 가진 부모들의 유세가 좀 있는 편이었어요. 당신 아들이 대단한 판사나 검사나 의사가 아니어도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이해 안 가는 생각은 상견례 자리에서 바로 나타나더군요.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살아온 사람이오시다. 나는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저 내 몸뚱이 하나 가지고 성실하게 농사지어서 내 처랑 자식들 먹이고 입히는 것만 알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돈들 분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건 비록 내 손에는 흙 묻혀가며 힘들게 살았어도 내 아들만큼은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보냈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딸만 덜렁 낳은 안사돈 앞에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나는 조상들 앞에 서면 면설 정도는 다 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들 낳아 대를 이었고 아들 녀석을 서울에 있는 대학도 보내서 번듯한 회사까지 다니게 했으니 이만하면 내 할 일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이 식는 줄도 모르고 일장연설을 하시는 아버님 앞에서 저희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말입니다, 사돈. 듣자 하니 하시는 식당이 꽤 잘 된다고 하던데 수십 년 그렇게 장사를 해왔으면 벌어놓은 돈도 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식이 둘셋 되는 것도 아니고 딸랑 딸내미 하나인데 딸 자식 결혼하는 마당에 부모로서 돈 아낄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버님 말씀이 점점 이상한 분위기로 돌아가자 저는 남편한테 눈치를 주었어요. 남편 역시 당황한 표정으로 좌불안석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님 입에서 결정적인 말이 튀어나왔어요. 아들 가진 유세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 어차피 내 재산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맏아들한테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우리 집에 땅을 좀 사주셨으면 합니다. 예단 대신이라고 해도 좋고 혼수 비용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기왕 딸 자식 혼사치를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실 텐데 그 정도 돈 쓸 각오는 하고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에서 저희 엄마한테 땅을 사달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아버님 때문에 순식간에 룸안의 분위기는 싸늘해졌어요. 남편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발갛게 달아올라서는 자기 아버지한테 불맨소리를 해댔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희 결혼하는데 도움은 못 주실 망정 땅을 사달라뇨? 그걸 왜 장모님이 사주셔야 되냐고요? 장모님, 방금 들으신 얘기는 못 들으신 걸로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실언하신 겁니다. 얘는 네 아버지가 못할 말했니? 원래 시골에서는 여자가 시집 올 때 논도 사오고 밭도 사오고 그러는 거야. 서울에 산다고 아무것도 안 해오겠다고 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안사돈? 남편 말로는 시부모님 사이가 그리 좋지 않다고 했는데 이럴 땐 부부가 꿍짝이 잘 맞는 모양이더군요. 솔직히 결혼하면서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요. 저희가 집을 구할 때 전세보증금이 부족해서 남편이 연락을 드렸더니 먹고 죽을 돈도 없다시며 단칼에 자르셨거든요. 결국 저희 엄마가 5천만 원을 보태주셔서 집을 구할 수 있었는데 땅까지 사달라고 하시니까 정말 짜증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상견례 자리만 아니었다면 한마디 했을 텐데 괜히 제가 말을 꺼냈다가 시부모님한테 저희 엄마가 싫은 소리 듣게 될 것 같아서 참느라 혼이 났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아까 아버님이 하실 말씀이죠. 내가 그이한테 말해서 없던 일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진짜 웃기네. 자식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서 되려 땅을 사달라는 말이 나와? 아니, 왜 자기들 땅 사는 걸 엄마한테 떠넘겨? 아들 가진 게 뭐가 그리 대단한 거라고. 솔직히 대학도 그이보다 내가 더 좋은 대학 나왔고 승진도 내가 먼저 해서 월급도 내가 훨씬 많은데 왜 당신 아들만 잘난 줄 아느냐 말이야. 엄마, 그냥 이거는 확 물어버릴까? 괜히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에 속이 없는 말을 꺼내 투덜거렸어요. 그런 저를 보며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저야말로 신경 쓰지 말고 결혼 준비나 잘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예식장 문제도 그렇고 웨딩 촬영에 혼수 준비까지 머리가 터져 나갈 지경이어서 저는 그 후로는 땅 문제에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야 아버님이 기어이 저희 엄마한테서 땅을 뜯어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일로 신혼 초부터 남편과 말다툼이 잦았고 이후로도 툭하면 시부모님이 염치 없는 요구들을 하시는 통에 남편과 얼굴 붉히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시댁 문제만 아니라면 남편이랑 다툴 일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퇴근길에 엄마 가게에 들러 하소연을 했더니 엄마가 그러시네요.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치고 그런 문제 하나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도 도박에 빠져서 집안 들어먹는 시부모 아닌 게 어디냐고요. 적어도 땅은 나중에 저희가 되돌려받을 수라도 있으니 보험 들어놨다 생각하라나요? 남편과 18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시댁 때문에 엄마가 피해를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말로는 다 같이 가족여행을 가자고 하셔서 막상 나서면 계산서는 늘 저희 엄마 손이 쥐어주시고 두 분은 쏙 빠져나가기 일쑤였고 심지어 아버님 환갑이랑 칠순 때는 저희 엄마한테 직접 전화하셔서 선물까지 지정해서는 사달라고 조르기까지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땅에 농기구 그 밖에 마사지 기계까지 제가 알게 모르게 저희 엄마 등골을 빼먹어댔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남편과 사니 못 사니 부부싸움을 벌였어요. 그러다 저희 엄마 칠순이 되었어요. 시아버지 칠순 때 아버님이 저희 엄마한테 안마의자를 뺐다시피 선물로 받아가신 적이 있어서 남편이랑 싸웠는데 그때 남편이 그랬거든요. 장모님 칠순 때는 자기가 호텔에서 칠순잔치를 성대하게 치러주겠다고요. 그런데 제가 남편을 모르나요? 말은 그저 말일 뿐이고 기껏해야 용돈 조금 쥐어드리고 끝낼 위인이라는 걸요. 그래서 딱히 남편한테 말 않고 봉투에 엄마 용돈으로 50만 원을 담아서 드렸어요. 엄마, 그이가 칠순잔치 해드린다고 했던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약속하지만 이걸로 엄마 봄 자켓 하나 사요. 나 내년에 퇴직하고 퇴직금 받으면 그땐 해외여행 시켜드릴게. 엄마한테 받은 걸 생각하면 50만 원이 든 돈 봉투가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도 모르고 남편이란 인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뭐? 50만 원? 아니 장모님이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그렇게나 많이 들여. 솔직히 장모님이 한 달에 가게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만데 누가 누구한테 돈을 주느냐고. 돈은 우리가 장모님한테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됐고 당장 가서 그 돈 돌려받아와. 다 받아오긴 그러니까 돈 10만 원 쥐어드리고 나머진 받아오라고. 도인네 돈 쓸 데가 어딨냐? 10만 원도 많다 많아. 이딴 개소리를 하길래 빽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리고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며칠 뒤 퇴근길에 엄마 가게에 갔더니 주방 이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 지훈아. 네 남편 어쩜 그렇게 염치가 없니? 세상에 장모 칠순에 현금 50만 원 준 거 아깝다고 그걸 돌려받으러 왔더라. 내 참 기가 막혀서. 네? 아니 이 인간이 미쳤나? 그래서 정말 그 돈을 받아갔어요? 그래도 지도 양심은 있는지 10만 원은 두고 가더라. 예, 내가 이런 말 할 처지는 아니지만 너희 시부모도 그렇고 네 남편도 그렇고 정말 너무들 한다. 이건 사돈이 아니라 아주 돈 뜯어먹는 귀신들이야. 툭하면 전화해서 땅 사달라, 농기계가 망가졌다, 바꿔달라. 돈 뜯어갈 생각뿐이고 사위라고 하나 있는 건 염치는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장모를 호구로 알질 않나. 옆에서 보는 내가 다 열받아서 못 살겠다고.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그렇게 말다툼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그동안 시부모님이 저희 엄마한테 뜯어간 땅과 농기구, 그 밖에 전자제품 얘기까지 흘러나왔고 그 바람에 싸움이 커져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냉전이 이어졌어요. 속으로 퇴직금 받으면 한 푼도 안 주고 싹 다 내가 써버리겠다고 이를 박박 갈았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시어머님 생신이 되었어요. 생신 당일은 평일이라서 못 찾아뵙고 그 주 주말에 남편과 딸아이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내년에는 딸아이가 고2에 올라가서 시댁에 자주 못 와보게 될 것 같아서 이번엔 하룻밤 자고 가려고 작정을 하고 내려왔어요. 저는 서울에서 미리 장바온 재료를 가지고 주방에 들어가 갈비찜도 하고 전도 부치고 잡채도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주방으로 쏙 들어와 그러지 뭐예요. 아빠 진짜 웃긴다. 외할머니 칠순 때는 엄마가 드린 돈도 뺏어오더니 할머니 생신이라고 용돈으로 100만 원이나 드리는 거 있지? 와, 엄마는 왜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해서 이러고 살아? 나는 나중에 아빠 같은 남자는 절대로 안 만날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어찌나 화가 나던지 들고 있던 뒤집개를 집어 던지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래서 그날 밤 남편을 데리고 차로 왔어요. 집에서 싸우면 시부모님도 있고 딸아이도 걱정할 것 같아서 드라이브를 핑계로 남편과 마을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곤 딸아이한테 들었던 내용으로 남편한테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심드렁한 표정으로 이러는 거 있죠. 고작 그 얘기하려고 피곤한 사람 불러서 여기까지 나오게 한 거야? 당신 정말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그래, 내가 우리 엄마한테 100만 원 드렸다. 그게 뭐가 어때서? 뭐? 아니 오늘이 환갑이야? 아니면 칠순이야. 그냥 매년 돌아오는 생일일 뿐이잖아. 그런데 100만 원이나 드리는 게 말이 돼? 우리 엄마 칠순 때 당신이 어떻게 했어? 내가 드린 50만 원도 많다고 40만 원 돌려받아 왔잖아. 다른 생일도 아니고 칠순인데도. 그래놓곤 자기 엄마 생일엔 100만 원이나 드리는 게 별거 아닌 일이라고? 당신 부모는 중요하고 내 부모는 안 중요하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자 남편이 콧방귀를 끼며 그러더군요. 니네 엄마는 가짜 엄마잖아. 내 엄마는 날 낳아준 진짜 엄마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돼? 넌 오리지널이랑 이미테이션을 똑같이 취급하는 거 봤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지금까지 내 엄마를 장모가 아닌 가짜 장모로 취급하며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받아먹을 땐 입안에 혀처럼 굴며 내 엄마 지갑을 탈탈 털어가더니 대접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자 이런 식으로 차별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는 걸 넘어서 허탈했어요. 이런 걸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요. 연애까지 포함하면 근 20년을 함께 지내오면서 그날처럼 남편이 낯설게 느껴지는 건 처음이었어요. 너무 실망해서 그런가 화를 낼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대신 이 남자와 이어져 있던 가느다란 끈을 일순 뚝 잘라버릴 용기가 생겼어요.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시댁 나들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조용히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딸아이한테는 알아듣게 잘 설명했고 딸도 결정에 찬성해 주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찾아가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별 말씀 없이 낮은 한숨만 쉬시더라고요. 모르긴 해도 엄마 역시 제 결혼 생활이 위태롭다는 걸 인지하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혼 전에 해치워야 할 일이 있어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아침 대바람부터 시댁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잠결에 전화를 받은 남편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는 저를 깨우더군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아침부터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경운기랑 트랙터랑 암튼 농기계랑 농기계는 죄다 가져가겠다고 그런데 아버지 말로는 당신한테 이미 돈 줬다고 그랬다는데 정말이야? 아, 벌써들 오셨구나. 농사 짓는 분들이라 부지런도 하시네. 맞아, 내가 당근마켓에 올려서 다 팔아버렸어. 아, 그리고 조만간 논이랑 밭주인도 올 거야. 내가 죄다 팔아버렸거든. 뭐? 당신 미쳤어? 그걸 왜 당신이 팔아? 어머머? 왜긴 왜야? 그거 다 우리 엄마가 산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 딸인 내가 처분하는 거지. 그 오랜 기간 렌트비 한 푼 안 내고 잘 썼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염치 없이. 내가 당신 부모 물건에 손을 댔어? 아니잖아. 내 엄마가 돈으로 산 것들만 골라서 판 건데 왜 당신이 나한테 도둑놈 취급을 하는 거냐고. 아, 그리고 이 집도 정리한 거야. 당신 그거 알지? 우리 신혼 찍고 할 때 우리 엄마가 5천만 원 해주셨던 거. 그 돈이 고스란히 이 집 사는데 들어갔잖아? 그거 5천에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은행이자 붙여서 우리 엄마한테 돌려드릴 거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아. 아, 그래도 내가 당신처럼 야박하고 염치 없는 인간은 못 돼서 차마 아버님이 그간 우리 엄마 땅에서 농사 짓고 사신 비용은 못 받겠더라.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얼른 당신도 당신 살 길 챙겼으면 좋겠어. 아, 화장대 서랍에 이혼 서류 넣어뒀거든. 내 건 내가 다 썼으니까 당신 분량 채워둬 놔둬. 어차피 일말의 정도 안 남았는데 같이 부부를 살 필요 없잖아. 혹시나 애 핑계 댈까봐 하는 말인데 지우도 우리 이혼 찬성이라니까 괜히 고집 부리지 마. 당신이 끝까지 이혼 못하겠다고 질척대면 당신이 주식한다고 1억 가까이 날린 거 문제 삼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여보, 갑자기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해? 당신 혹시 남자 생겼어? 그런 거지.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길래 당신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미쳐서 이혼 타령을 해? 말해. 말하라고. 이 멍청아.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내 인생에 너라는 남자 하나만으로도 진절머리가 나는데 남자? 너는 고작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니? 내가 너한테 왜 정머리가 떨어졌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이게 이유야. 남의 가슴에 상처를 입혀놓고도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잘못도 모르는 당신의 이기적이고 뻔뻔함 때문이라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줄까? 네 부모가 귀하면 남의 부모도 귀한 거야. 나는 내 엄마 알기를 개떡같이 아는 너 같은 놈이랑은 한순간도 더 함께하고 싶지 않단 얘기야. 그러니까 더는 내 인생에서 질척대지 말고 꺼지라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그동안 시부모님이 저희 엄마한테 뜯어먹었던 모든 것들을 당근마켓에 올려 팔아치웠어요. 당연히 제 값은 못 받았죠. 애초에 돈 챙길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 인간들이 더는 쓰지 못하게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땅을 판 돈은 고스란히 엄마한테 가져다 드렸어요. 엄마는 그 돈은 우리 지우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으로 쓰라고 되돌려 주시더라고요. 내년에 퇴직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저는 그 계획을 조금 앞당겨 이혼이 확정되자마자 바로 퇴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딸과 함께 엄마 집으로 들어갔죠.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엄마 가게에서 2대째 김밥집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엄마와 혜숙이 이모가 함께 김밥을 말아 팔며 모진 인생을 살아냈던 것처럼 앞으로 저도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래도 겁은 안 나요. 내 옆에는 나를 아껴주는 엄마와 내 결정을 지지해주는 멋진 딸이 있으니까요. 옆에 내 편이 있다는 것만큼 행복하고 든든한 건 없잖아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곁에도 소중한 인연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